유전자 가위 분야에 선생님 정말 독보적인 업적을 만드셨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직접 선생님의 업적 또 가장 프라우드한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뭐 제 자랑을 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우선 첫째로는 1세대, 2세대, 3세대 유전자 가위를 평생 이제 개발해 왔다는 것. 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분야의 다른 연구자들은 최근에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저는 뭐 20년 이상 평생 연구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분야의 또 경쟁력이죠. MIT나 버클리 팀도 최근에 들어왔던 그렇죠. 얘기인가요? 예. 네. 그 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고 음, 음, 또 두 번째로는 이 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결국에는 지금 세상을 석권해 가지고 널리 쓰이고 있는데 이 3세대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인간 세포에 직접 도입해서 실제 유전자 교정을 성공한 것을 저희가 최초로 입증해서 특허 출원했습니다. 아. 2012년 10월. 네. 그리고 우리보다 이제 몇 주 늦게 그 12월에 MIT가 특허를 출원했죠. 그래서 그 점이 또 저로서는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꼽는다 그러면 이 유전자 가위를 치료제로 개발한다 그러면은 그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작동하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그러면 타겟 유전자만 잘라서 고치느냐, 타겟이 아닌 오프 타겟도 자르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저희가 그것을 아주 정밀하게 민감하게 그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정확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도형이 네. 그 정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 이 선이 이제 자른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음, 근데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가 또 더욱 정교한 유전자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딱 한 군데만 자르는 그런 유전자가도 저희가 만들었고, 한 군데만. 예, 32억 상 가운데 한 군데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대단한데요. 네. 이런 유전자가의 정확성을 입증하고 음, 또 정확성을 개선하고 음, 그런 일을 저희가 이제 기여를 했습니다. 네. 그 향후 선생님의 꿈이랄까요, 예. 과제랄까요, 어떤 목표에 챌린지하고 싶으세요? 예.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기술입니다. 인간의 유전자를 바꿔서 질병을 치료할 것이고 또 우리 주변의 뭐 농작물 가축을 바꿀 것이고 또 그 모기를 박멸하는 데 쓸 수가 있고 해충 박멸이든지 다양한 분야에 쓸 수가 있는데 아직 제가 이 기술을 가지고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도 못했고 단 한 사람의 환자를 치료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이 기술을 가지고 여러 난치병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 환자들의 생명도 구하고 또 치료도 하는 그런 가능성을 저희가 뭐 공동 연구하시는 분들과 함께 입증하고 싶습니다. 네. 그 우리 이 정부나 또는 우리 사회가 선생님 연구가 꽃피울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나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지요? 아쉬운 점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무엇보다도 이 생명과학 산업은 규제 산업입니다. 이 우리가 만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농작물 또는 새로운 치료제 이것이 사회에 수용되려면 결국 규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 규제는 결국에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은 그 규제가 상당히 강력하고 또 어떤 면은 모호해서 그 미국에서는 허용되는 것이 한국에서는 허용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연구도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회의원들 그리고 정부에서 이 기술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기술이 연구는 일단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 기술로 만든 농작물과 가축 이것이 정말 GMO냐 아니냐 어떻게 다르냐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것을 치료제로 활용할 때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이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부가가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생명 윤리를 주장하는 분들은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결국에 저는 이 기술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면 대부분은 그 오해를 풀고 이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주어진 큰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네, GMO를 예를 들자면 어떤 오해를 강조하고 싶으세요? 그 GMO 이슈는 참 저도 가슴 아픈데요. 그 대표적인 GMO는 제초제 저항성 콩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면 제초제 저항성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세균에서 발견했어요. 그 유전자를 콩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뿌려도 안 죽게 만든 것이죠. 이것을 20년째 저희는 먹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 미국 사람도 먹고 있고 아무도 이것으로 사실은 건강에 해를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과학자로서 양심을 걸고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세균의 유전자가 콩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냐. 프랑켄슈타인 푸드 아니냐. 이런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는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이죠. 그건 설득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우리 유전자 가위 방법을 이용하면은 그런 세균의 유전자를 넣지 않고도 그냥 콩의 유전자 자체의 특정 유전자만 변이를 일으켜서 제초제 정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유전자를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적인 변이와 똑같아요. 육종 우리가 먹는 콩들은 육종에서 만든 것인데 자연적인 게 아니죠. 그 육종이 바로 인위적으로 변이를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작위로 넣죠. 무작위로 넣은 것 중에서 특별하게 이제 좋아진 품종이 있으면 그걸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정해놓고 하죠. 훨씬 더 정교합니다. 육종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더 빠릅니다. 육종으로 만든 것은 전 세계 어디도 GMO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품종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유전자가 들어올 필요 없다. 그렇죠. 네. 안전하다. 네. 네. 개연성이 없다. 네. 인체 그렇죠. 해롭다는. 네. 네. 외부 유전자를 넣는 방법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빨리 정교하게. 그런데 외부 유전자를 넣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술을 이용해서 외부 유전자를 넣으면은 여전히 GMO죠. 그러면 기존의 GMO의 규제를 받으면 돼요. 근데 외부 유전자를 넣지 않고 하면 그러면 GMO로 규제하면 안 된다는 게 사실은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죠. 근데 그게 시민사회에서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아니죠. 시민사회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런 기술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고 있고 예. 어허. 육종과의 차이도 모르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면 많은 분들이 수용해 주실 것으로 예. 네. 실제로 일반인들이 많이 이해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육종 방법 그리고 GMO 방법 그리고 우리 방법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수긍을 하십니다. 네. 배아의 그 질병을 갖고 있는 유전자를 맞습니다. 교정해주는 부분은 왜 승인이 안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간의 배아의 유전자를 고치면은 네. 사실은 전신의 유전자를 다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떤 유전병은 네. 뭐 부분적으로만 바꾸면 돼요. 안구만 바꾼다든지 간만 바꾼다든지. 근데 어떤 질병은 전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배아의 유전자를 수술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아의 유전자를 수술하려면 필연적으로 그 연구 과정이 필요하죠. 배아를 만들고 파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생명윤리 또는 종교 쪽에서는 배아를 만들고 파괴하는 연구에 쓰는 것이 비의료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배아를 연구수단으로 쓰지만 그 목적은 유전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오히려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서 연구를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동의해서 자발적으로 기증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 정자 난자 세포를. 네. 그래서 그걸 연구에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한국은 생명윤리법에 의해서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중국은 정부가 금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고 영국이나 스웨덴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은 허가도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각 기관별 그 심의만 통과하면 돼요.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했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어떻게 규제하냐면 정부 연구비, 연방정부 연구비를 주냐 안 주냐로 규제를 해요. 근데 지금 최근 나온 보고서를 보면 이제는 정부 연구비를 지원하자 그런 보고서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네. 미국 국립과학원에서. 네. 근데 이제 미국 연방정부가 연구비를 안 줘도 민간 연구비를 하고 있어요 이미 미국. 그것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이 좀 너무 좀 엄격한 부분이 있다. 가장 엄격하고요. 이중 규제 면이 있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 역사적인 사례가 있어요. 그 황우석 사건부터 이런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법이 이제 강화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면 다시 이걸 재검토할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이죠. 네. 이 기술대로라면은 뭐 키도 크게 하고 뭐 얼굴도 잘생기게 하고 그 뭐 이슈가 그런 예, 사람으로 맞습니다. 나오는 대로 악용되지 않냐. 그것이 악용일지 선용일지 그것의 판단은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컨센서스를 모을 수는 있죠. 치명적인 질병 치료에 사용하자. 그러니까 전신에 암이 생기는 병이 있어요. 유전자가 잘못돼가지고 평생 고통을 받죠. 네. 40세 이후부터 암이 생겨요 온몸에. 네. 근데 그걸 고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연구를 허용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의 치료를 위한 연구는 허용을 하고 대신에 강화, 그러니까 성격이나 지능, 외모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 그걸 이제 강화라고 본다 그러면 네. 그것은 여전히 이제 규제하고 엄격하게 그렇게 이제 입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나 인간의 고유한 권리가 아니냐. 그랬을 때는 그 사회는 그 사회의 법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도 반대가 많았잖아요. 70년대 처음 나왔을 때. 그렇죠. 근데 지금 시험관 아기에 반대하는 그런 의견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생명윤리는 계속 바뀐다고 봐요. 언젠가는 뭐 지금 성형 수술하는 것처럼 예. 허용될 수도 있을 거다. 그렇죠. 미래 근데 사회에는. 지금 그것이 유토피아인지 디스토피아인지 저는 자신할 수 없겠어요. 그렇군요. 저는 치료에 쓰는 것은 찬성이지만 그런 쪽에 쓰는 건 제가 보기에도 디스토피아 같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지금까지 교육받고 이 사회에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살아온 가치 기준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 기준은 다를 수도 있어요. 네. 만일 그 아까 말씀하신 그 GMO에 대한 두려움, 품종 개량 쪽하고 질병 치료 쪽하고 어느 쪽에 선생님은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저는 다 관심 있어요. 어느 쪽이든 관심 있어요. 다 지금 풀젠도 다 그렇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합니까? 어느 쪽이든. 선생님은 사람의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제 뭐 파괴할 수도 있는데요. 이 배아를 생명이라고 보시나요? 그렇지 안 보시는 거겠죠? 그 생명이 사실은 그러니까 세포 덩어리 규정하기가 참 어려운데 네. 그냥 배아는 하나의 세포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존재하는 세포, 그러니까 사실 피부 세포 조금만 떼어내도 세포죠. 침을 뱉어도 거기서 세포가 있어요. 그러게요. 그 세포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세포냐,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소중하게 다뤄야 할 세포냐, 그런 논의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거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는 세포인데 그냥 침 뱉어도 나오는 세포와는 좀 다른, 그거보다는 좀 다르죠. 귀한. 네. 왜냐하면 그 시료를 그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자 난자가 필요하죠. 특히 난자는 구하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정자는 뭐 그래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침 뱉어서 나오는 세포보다는 더 귀한 세포죠. 누군가의 어떤 도네이션이 필요한 거니까 희생이 필요한 거잖아요. 난자를 취하려면 그 지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더 귀하고 존엄성이 있는 또 인간으로 발달된 가능성이 더 많죠. 근데 이 체자파는 그러면 인간으로 발달된 가능성이 전혀 없느냐? 아니에요. 그 핵을 이식하면 그러게요. 인간으로 발전될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은 연속선상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이 아니고 이것은 생명이고가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어요. 적절한 규제를 가지고 연구에 쓰는 것은 더구나 그건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연구에 사용하는 것은 동의를 받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냐. 것이죠. 그러네요. 그 환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내 아이의 유전자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그러면 이 귀한 세포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국가가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국가가 막는 것은 오히려 인권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분들 환자들의 권리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 유전병으로 규명된 것들은 만일 규제만 풀리면 말씀하신 치료로 임상적으로 바로 적용이 바로는 아니고 연구를 먼저 해야죠. 연구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 당 세대에는 뭔가 그렇죠. 당 세대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당 세대. 그리고 선생님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그 이 망막 변성증 동물 실험은 성공하셨다니. 그렇죠. 그건 덧발이 나오겠죠. 그건 사람을 대상으로. 그건 왜냐하면 규제가 훨씬 더 명확하거든요. 그건 치료제거든요. 치료제 규제 수준을 따르면 돼요. FDA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돼요. 배아를 건드리는 게 배아가 아니라 아니니까. 바깥에서 그렇죠. 들어오는 거다. 이런. 그게 훨씬 빨리 되겠죠. 그렇군요. 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지금 특허와 관련된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 MIT 하버드 쪽이 좀 손을 들어준 셈인데 미국에서 사실은 선생님이 2달 먼저 신청을 한 건데 말이죠.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극복하실 생각인가요? 그래서 국가별로 특허청별로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는데 그 한국의 특허청은 이 버클리, MIT, 툴젠 특허를 모두 사실은 다 검토한 다음에 결국에 툴젠이 가장 빨리 출원했기 때문에 툴젠의 손을 들어준 거고요. 호주의 특허청도 뭐 거의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호주 특허청의 인정을 받은 것이고 미국 특허청은 이제 그 판단 기준이 선출원이냐 선발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죠. 음, 그런데 그 이외에 모든 나라는 출원주기 때문에 이제 올해 안에 또 여러 나라에서 이제 판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걸 이제 결국 저희가 이제 최고의 변호사들과 같이 일하면서 그 특허 권리를 이제 인정을 받아야죠. 전 세계에서. 네. 두 가지 트랙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MIT 특허가 에디타스의 라이센스가 됐는데 독점적으로 라이센스 된 게 아니고요. 영국이 독점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만 우선권을 줬고 그 MIT가 이번에 특허에서 승소한 다음에 뭐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여러 회사에 라이센스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툴젠 같은 회사도 우리의 특허도 확보를 하지만 MIT 특허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MIT와 접촉을 해서 라이센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허. 그런데 이제 툴젠의 특허가 등록이 되면 제3자가 그 어떤 이 기술을 활용을 한다 그러면 MIT 특허의 라이센스도 받고 툴젠의 특허도 라이센스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특허는 어느 한쪽이 독점하기보다 몇 군데가 사실은 권리를 나눠 가질 가능성이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게 예, 든다면서요. 예. MIT와 버클리가 각각 수천만 불, 수백억 원을 그 지금까지 이제 그 로여한테 지불했다고 합니다. 네,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 사회가 좀 이 과학자들 입장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좋겠다. 그것 이외에 뭐 연구비 지원이나 뭐 이쪽에서는 아쉬운 맞습니다. 점 예, 예. 없으신지요? 연구비 지원을 이제 저는 그 이 연구단을 통해서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국내의 의과학자들, 의사들, 생명과학자들 뭐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비 절대액이 여전히 부족해요. 특히 기초과학, 이 생명과학 쪽에서는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경우에는 연구비 대부분을 그 NIH를 통해서 생명과학 쪽에 투자를 해요. 그런데 한국은 연구재단이 생명과학에 투자하는 부분은 한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생명과학 발전에 있어서 미국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게 거기는 IT보다 생명과학에 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우리는 반대로 이 산업 쪽에 투자를 하고 기초과학에는 투자를 조금 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생명과학은 더 조금 하고 그런 것이 이제 한계죠. 어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절대액은 뭐 19조 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부가 R&D에 투자하는 게 실제로 생명과학에 투자되는 돈은 뭐 몇천억밖에 안 되는 것이죠. 미국에 따지면 아마 뭐 100분의 1, 수십 분의 1. 네, 그렇죠.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